이자가 참을 말하더냐 거짓을 말하더냐. 쇠냄새가 납니다. 아전어른.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이 잘렸습니다. 광주부 아전집 행랑채에 사람의 말에서 쇠 냄새를 맡는 8살짜리가 하나 살았지요.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사생아였습니다. 그 아이가 코를 킁 하고 들이켜면 그날 밤 누군가는 곤장 아래로 끌려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덕손이었습니다. 대보름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야담 시작합니다. 그 밤 8살 덕손은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부 이방 어른댁 행랑채의 가장 구석진 방이었지요. 벽 한쪽은 흙이 떨어져 나가 밤이슬이 스며들었고 문틈으로는 부엌 쪽 찬 기운이 그대로 밀려들었습니다. 아이가 몸을 웅크리고 뒤척이고 있을 때 안채 쪽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늦은 시각인데도 이 집 주인과 그 정처가 마루에 나와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행랑의 것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참입니까? 어디 절에라도 맡겨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밤 공기를 타고 덕손의 귀에 또렷이 닿는 순간이었지요. 아이의 코끝으로 무언가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비릿하고 서늘한 냄새였습니다. 마치 무쇠솥을 오래 핥은 것 같은 혀뿌리가 아릴 만큼 진한 쇠 냄새였지요. 덕손은 저도 모르게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방 안에는 쇠붙이 하나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냄새는 분명히 정처의 그 말과 함께 왔던 것입니다. 아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냄새라는 것은 본디꽃에서 나고 밥에서 나고 흙에서 나는 것인데 어찌 사람의 말에서 냄새가 난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 전에 오갔던 시시한 살림 이야기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에 맡겨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그 한마디에서만 쇠 냄새가 확 올라왔던 것이지요. 저 행랑의 것이란 다름 아닌 덕손 자신이었습니다. 아이는 빚에 몰려 이 집에 몸을 의탁했던 어린 여인의 몸에서 난 사생아였습니다. 어미는 아이를 낳던 그 해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어미의 얼굴을 알지 못했지요. 아비인 이방 최윤보는 이 아이를 자식으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채 아비의 집 한 귀퉁이에 겨우 얹혀 사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저 정처가 자기를 절에 보내자 하는 것도 아이로서는 놀랄 일이 아니었지요. 다만 아이가 밤새 곱씹은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과 함께 온 냄새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덕손은 그 냄새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답게도 두려움보다 궁금증이 앞섰던 것입니다. 마침 마당 한쪽에서 나이 든 종 하나가 부스스한 얼굴로 물을 깃고 있었지요. 아저씨,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그럼 잘 잤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그 비린 쇠 냄새가 아이의 코끝으로 확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까닭을 알게 되었지요. 그 종이 밤마다 곳간에 몰래 드나들며 곡식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랫사람들 사이에서 슬그머니 소문으로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밤새 잘 잔 것이 아니라 남몰래 곳간을 뒤지느라 잠을 설쳤던 것이지요. 덕손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참을 말할 때에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데 거짓을 말할 때에만 그 비린 쇠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아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그렇다면 어젯밤 안채 마루에서 났던 그 첫 번째 쇠 냄새는 대체 무슨 거짓이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절에 맡기자는 말이 어찌하여 거짓이란 말입니까? 8살의 머리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물음이었지요. 아이는 그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냄새의 뜻을 알게 되기까지 아이는 꼬박 한 해를 더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덕손의 세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다가도 아전집 마당을 오가다가도 어른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들 사이에서 이따금 그 쇠 냄새가 훅 끼쳐왔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웃으면서 거짓을 말했고 어떤 이는 정색을 하며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 표정과는 상관없이 냄새는 정직하게 올라왔지요. 세상 어른들이 이토록 자주 쇠 냄새 나는 말을 한다는 것이
어린 마음에도 어딘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일을 돌보는 친모 곡성댁이 여느 때처럼 덕손의 방문 앞에 밥 한 그릇을 슬며시 놓아주러 왔지요. 곡성댁은 죽은 어미와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덕손이 젖먹이일 적에는 동네를 돌며 젖동량을 다녔고 아이가 자란 뒤로는 밤마다 제 몫의 밥을 조금씩 덜어 아이에게 남겨주곤 했습니다. 안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늘 손이 트고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있던 30줄의 여인이었지요. 덕손아, 오늘은 좀 어떠냐? 밥은 걸렀지야. 그 순간 덕손은 저도 모르게 코를 킁 하고 들이켰습니다. 요 며칠 사이 생긴 버릇이었지요. 사람의 말이 들리면 저절로 코가 먼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처의 말에서도, 곳간을 뒤지던 종의 말에서도, 저작거리 장사치들의 말에서도 그토록 자주 올라오던 그 비린 쇠 냄새가 곡성댁의 말에서는 조금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는 가만히 그 여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으름이 묻은 뺨, 트고 갈라진 손,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지요. 덕손은 다시 한번 코를 들이켰습니다. 여전히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에서 배어온 밥 짓는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만이 은은히 감돌 뿐이었지요. 그날 밤 덕손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밤과는 사뭇 다른 마음이었지요. 이 넓은 세상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다는 것이 어미도 아비도 없는 아이에게는 어떤 등불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아이는 그날부터 마음속으로 조용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곡성댁 아주머니만은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덕손이 그 재주를 마음속에만 감춰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란 본디 제가 아는 것을 오래 참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마당 건너편에서 청지기 하나가 다른 종에게 무어라 둘러대는 소리가 들려오자 덕손은 저도 모르게 코를 킁 하더니 곡성댁 앞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저 사람 말에선 쇠 냄새가 나요. 곡성댁은 그 말을 무심히 흘려들었습니다. 그저 어린 것이 배가 고파 헛소리를 하나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며칠 뒤 안살림을 아뢰러 안채에 들었다가 최윤보 앞에서 그 이야기를 웃음거리 삼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곡성댁으로서는 그저 지나가는 우스개였지요. 자기가 흘린 그 한마디가 어린 덕손의 앞날을 통째로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윤보는 그 말을 콧방귀로 넘겼습니다. 애초에 그는 행랑에 붙은 그 아이를 사람으로 해하려 본 적이 없었지요. 절에 보내지 않고 그냥 둔 것만으로도 제 딴에는 인정을 베푼 셈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그 무렵 관아에는 골치 아픈 일이 하나 걸려 있었지요. 창고에 쌓아둔 관곡이 감쪽같이 축이 난 것입니다. 장부와 실제 곡식의 양이 맞지 않으니 필경 안에서 손을 댄 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위로 보고가 올라가 문책이라도 받게 되면 제 자리마저 위태로워질 판이었지요. 며칠을 애먼 아전들만 다그치던 최윤보는 도무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자 문득 곡성댁이 흘린 그 우스갯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산이었지요. 최윤보는 행랑에 사람을 보내 덕손을 불러들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안채 가까이 발을 들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윤보는 아이를 마주 보지도 않았지요. 그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문서를 뒤적이며 관곡에 손을 대었을 만한 자셋을 차례로 끌어오게 했을 뿐입니다. 아이는 마당 아래 한쪽에 세워졌습니다. 마치 세워둔 지게작대기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인 양말입니다. 내가 관곡에 손을 대었느냐? 첫 번째 사내가 펄쩍 뛰며 아니라 하였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내도 억울하다는 얼굴로 손을 내저었지요. 역시 아무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창고지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인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아뢰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손의 코끝으로 그 비린 쇠 냄새가 확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 말에서 쇠 냄새가 나요. 최윤보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신반의하며
창고지기를 붙들어 매질을 시켰지요. 그런데 곤장이 몇 대 떨어지기도 전에 창고지기가 그에 울며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노름빚에 쫓겨 관곡을 몰래 내다 팔았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최윤보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들어맞은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그는 아전들끼리 돈을 떼먹었네 아니네 다투는 사소한 시비 하나를 핑계 삼아 아이를 조용히 불러냈지요. 아이가 짚은 자는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입으로 거짓을 실토했습니다. 그제야 최윤보는 확신했습니다. 행랑에 처박아 두었던 그 하찮은 것이 실은 관아 어디에도 없는 요긴한 물건이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밤부터 최윤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비가 자식에게 마음을 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지요. 그는 아랫사람을 시켜 덕손의 방문 앞에 새로 지은 무명옷 한 벌과 흰 쌀밥 한 그릇을 툭 놓아두게 했습니다. 마치 부리는 소에게 여물을 잘 먹여두는 것처럼 쓸만한 물건이 상하지 않게 관리하는 손길이었을 뿐이지요. 제법 쓸만하구나. 앞으로 부를 때 곁에 와 있거라. 덕손은 그 흰 쌀밥을 앞에 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식은 보리밥으로 배를 채우던 아이에게 그것은 꿈에서나 보던 것이었으니까요. 아비가 자기를 따뜻하게 여겨준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8살 아이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흰 쌀밥은 따뜻했지요.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 코가 값이 나가는 물건이라는 것을요. 그 무렵 안채에서는 다른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이 몇 번인가 저 행랑의 것을 이제는 치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였던 것이지요. 그때마다 최윤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가 가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정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죽이기에는 너무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윤보는 이 요긴한 물건을 아무렇게나 꺼내 쓸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누구를 짚는다면 짚힌 자가 발끈하여 대들 것이요. 문초의 자리가 어린 것에 말 한마디로 우스워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최윤보는 아이를 따로 불러 은밀한 약조 하나를 정해두었지요. 문초하는 자리에서는 결코 소리 내어 말하지 말 것. 대신 냄새가 나는 자가 입을 열거든 무릎 위에 얹은 손가락을 가만히 톡톡 두어 번 두드릴 것. 그 조그만 신호를 최윤보 자신만 알아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다만 문초가 다 파하고 방 안에 단둘이 남았을 때에는 최윤보도 굳이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지요. 그런 밤이면 그는 등잔불 아래 아이를 앉혀놓고 낮에 끌려 나왔던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이 자가 참을 말하더냐 거짓을 말하더냐. 죄 냄새가 납니다. 아전어른. 그 짧은 문답 하나에 사람의 목숨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문답이 오간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 방 안에 두 사람뿐이었지요. 밤이 으슥해지자 곡성대기 아이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 옷과 흰 쌀밥을 본 여인의 얼굴에 잠시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쳤지요. 덕소나, 이 재주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란다.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일에 어린 내가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아니 돼. 그러고는 여인이 문득 제 무릎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내가 그때 안채에서 그 입방정만 아니 떨었어도, 내가 그 말만 아니 옮겼어도 어른들이 너를 알지 못하였을 것을. 덕소는 그 말 끝에 저도 모르게 코를 킁 하고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곡성대게 말에서는 이번에도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밥 짓는 냄새와 그을음 냄새, 그리고 오래 손을 쓴 사람에게서 나는 흙 같은 냄새만이 은은히 감돌 뿐이었지요. 온 세상이 쇠 냄새로 가득 차 있어도 이 사람의 말만은 언제나 맑았으니까요. 덕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노라 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조그맣게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이 재주를 쓰면 또 흰 쌀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그 뒤로 최윤보는 사람을 문초할 일이 있을 때면 덕손을 관아 뒷마당 제 곁에 데려다 앉히곤 했습니다. 아전들에게는 그저 이방 어른이 데리고 다니는 아이려니 하였겠지만 실상 덕손은 그날부터 사람의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이지요.
아이가 소리내어 짖지 않아도 그 아이가 곁에 앉은 날이면 이상하게 문초의 결과가 귀신같이 들어맞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느새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주막 복로방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이렇게 수군거렸지요. 아전집에 그 8살짜리 있자는가. 그 아이가 코를 킁 하면 그날 밤 누군가는 곤장 아래로 끌려간다더군. 그 소문이 저작거리를 한 바퀴 돌 무렵 아이의 조그만 어깨 위로는 이미 8살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이 얹히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광주부에 큰 옥사가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향촌의 한 상민이 이웃 양반의 첩실과 몰래 정을 통했다는 것이었지요. 밀고를 한 자는 이것을 그저 남녀의 일로 두지 않고 아래 것이 위를 능멸한 강상의 죄로 몰아붙였습니다. 강상이라 하면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린 죄라 하여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거는 데까지 이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옥사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밀고를 한 자는 실은 그 상민과 오래도록 논밭을 두고 다투어 온 같은 마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상민의 살림이 제법 불어난 논밭이 늘어난 참이었지요. 밀고자는 이 눈의 가시 같은 상민을 아주 없애버리고 그 논밭을 삼킬 궁리를 하다가 마을의 한 양반과 뜻이 맞았습니다. 상민을 죄로 몰아처결하면 죄인의 재물은 흩어지기 마련이니 그것을 둘이 나누어 갖자는 것이었지요. 애먼 첩실을 끌어들인 것도 순전히 그럴싸한 그림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상민도 첩실도 실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세 사람이 차례로 불려 나왔습니다. 먼저 상민이 진술했지요. 자기는 그 여인과 아무 일도 없었으며 바치를 하다 몇 번 말을 섞은 것이 전부라고 울먹였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첩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결백을 아뢰었는데 그 말에서도 쇠 냄새는 나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밀고자가 나섰습니다. 제 두 눈으로 두 사람이 밤에 몰래 만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노라고 목소리를 높여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덕손의 코끝으로 그 비린 쇠 냄새가 확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느 때보다 훨씬 짙게 말입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그러나 분명하게 톡톡 2번 움직였습니다. 최윤보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조서를 신중히 갖춘 연후에 위로 올리겠노라 하고 그날의 문초를 파했지요. 세 사람은 일단 옥에 갇힌 채 최윤보가 조서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목숨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덕소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늘 그러하듯 냄새가 난 밀고자를 곧 죄인으로 다스리려니 여겼을 뿐이지요. 그러나 아이의 짐작은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지요. 덕소는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뜨러 마당으로 나섰을 때 담장 너머 사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아이는 저도 모르게 어둠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갓을 눌러 쓴 사내 하나가 아랫사람을 데리고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랫사람의 손에는 제법 묵직해 보이는 보퉁이가 하나 들려 있었지요. 갓을 쓴 사내의 얼굴을 덕소는 알아보았습니다. 낮에 추국을 구경하러 나와 뒷전에 서 있던 그 밀고자와 한 마을에 사는 양반이었으니까요. 사랑채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안에서 나직한 말소리가 한참을 오갔지요. 이윽고 사내가 나올 때 그 아랫사람의 손에는 보퉁이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전 하나가 문서를 들고 최윤보를 찾아와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간밤에 사랑채에 손이 드셨다 들었습니다. 뉘신지요? 아무도 오지 않았네. 최윤보는 문서에서 눈도 떼지 않고 답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덕손의 코끝으로 그 순간 비린 쇠 냄새가 확 밀려들었지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냄새와 함께 어젯밤 어둠 속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접어두었을 뿐입니다. 그 보퉁이가 무엇이었는지 아이는 오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최윤보의 붓끝에서 밀고자의 짙은 쇠 냄새가 흔적도 없이 지워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던 상민의 이름 위에 강상을 범한 죄가 또렷이 적혀 올라갔습니다. 물론 사람의 목을 치는 일을 일개 이방이 제 손으로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가는 수령을 거쳐 가명으로, 가명에서 다시 형조로 올라가고, 거기서도 3번을 되짚어 살피는 삼복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임금의 재가에 이르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최윤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뜨내기로 왔다 가는 수령은 고을 사정에 어두워 조서 꾸미는 이를 죄다 토착 아전의 손에 맡겨두었고, 그 위에 어른들은 오직 그 조서 한 장만을 들여다볼 뿐이었으니까요. 누구의 진술을 담고 누구의 말을 빼느냐, 그 붓끝이 모두 최윤보의 것이었지요. 최윤보는 판결하는 자가 아니었으나 판결을 만드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위로 올라가는 데에는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덕손에게는 그 몇 달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요. 죄 없는 사람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이는 혼자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이는 이따금 옥사 앞을 지나며 그 안을 힐끔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나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소리내어 짚는 것은 애초에 금해져 있었고, 짚어봐야 그 말을 받아 적을 붓은 아비의 손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이는 그저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해 겨울 마침내 위에서 재가가 떨어졌습니다. 형조의 삼복에서도 그 조서는 한자 뒤집히지 않았지요. 애초에 조서에 적힌 것 말고는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상민의 목이 저작거리 한복판에 내걸렸습니다. 덕소는 그 목을 제 두 눈으로 보고 말았지요. 8살 아이가 보기에는 너무도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의 마음에 먼저 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오직 한 가지 물음이었지요. 내 손가락은 저 상민을 짚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저 사람의 목이 잘렸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을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작거리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상민을 밀고 했던 바로 그 자가 새로 지은 무명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장터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상민의 논밭을 삼킨 덕에 하루아침에 살림이 편 것이지요.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날 아이는 2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자기 코가 맡은 냄새가 언제나 옳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옳은 냄새가 어른들의 붓끝 앞에서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참을 말한 자가 죽고 거짓을 말한 자가 새 옷을 입고 활개치는 세상. 아이의 코는 정직했으나 그 코가 맡은 것을 세상에 펼치는 것은 아이의 몫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덕손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 최윤보가 아이를 방으로 불렀지요. 등잔불 아래서 그는 붓을 놓고 아이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아이가 낮에 저작거리에서 그 목을 보고 왔다는 것을 아비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날 짚은 것이 옳았다. 덕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 조서를 그리 꾸민 것이 아니야. 최윤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이었습니다. 내가 조서를 곧게만 썼으면 이 집은 벌써 망했다. 위에서 미움을 사고 아래에서 원한을 사면 아전 자리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법이야. 그러면 이 집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너는 또 어디로 가느냐? 나는 이 붓으로 너를 먹여 살린 것이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말거라. 덕소는 저도 모르게 코를 킁 하고 들이켰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흠칫했지요. 아비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하나를 죽여놓고도 제가 식소를 지켰노라 진심으로 여기는 사람. 어린 덕손이 그날 밤 배운 가장 무서운 것은 저작거리에 걸린 목이 아니라 그 무취였습니다. 방을 물러 나오는데 복성댁이 조용히 아이의 방으로 따라 들어왔지요. 여인은 아이 곁에 앉아 그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며 나지기 말했습니다. 덕손아, 이번 일은 있거라. 어린 내가 마음에 담아둘 일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여느 때처럼 저도 모르게 코를 킁 하고 들이켠 그 순간 말입니다. 복성댁의 말끝에서 아주 옅은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맑기만 하던 그 여인의 말에서 처음으로 희미한 쇠 냄새가 신락같이 배어 나온 것입니다. 어찌나 옅었던지
정말로 맡은 것인지 아니면 요 며칠 짙은 쇠 냄새에 코가 지쳐 헛것을 맡은 것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희미했지요. 덕소는 흠칫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미도 아비도 없는 자기에게 유일한 등불이던 사람. 그 사람의 말에서 쇠 냄새가 났다는 것을 8살 아이의 마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얼른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맞지 못한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말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덕소는 부쩍 자랐지요. 키가 자란 것이 아니라 눈이 자란 것입니다. 아이는 관아 뒷마당에 앉아 사람의 냄새를 맡는 틈틈이 이 고을이 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용히 익혀갔습니다. 어느 아전이 어느 향촌 유지에게 돈을 대고 있는지, 관곡에 장부를 흐려놓는 손이 누구의 것인지, 아이는 그것을 코로 짚고 눈으로 확인했지요. 특히 아전들이 술이 오르면 저희끼리 주고받던 소리를 아이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워 담았습니다. 그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 자리에서 알았지요. 수령이 아니었습니다. 임기가 차면 떠날 사람이니까요. 그자들이 진저리를 치는 것은 오직 하나, 가명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고을 밖에서 온 사람에게는 이방의 붓이 닿지 않는 까닭이었지요. 덕소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조용히 접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향촌에서 제법 이름난 부잣집 양반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재산을 두고 두 아들이 맞붙었다는 것이지요. 정실이 낳은 적자와 첩의 몸에서 난 서자였습니다. 서자는 언복이라 하였지요. 적자는 아비가 임종하는 자리에서 재산을 모두 자기에게 물려준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내세웠습니다. 반면 언복은 그 유서가 위조된 것이며 아비가 살아생전 자기를 따로 불러 재산의 절반을 떼어 주마 약조하였노라 맞섰지요. 추국은 이튿날 아침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전집 부엌에 종종 심부름을 드나들던 떡장수 노파 하나가 어스름 무렵 덕손을 슬며시 불러 세운 것입니다. 노파는 아이의 조그만 손에 무언가를 꼭 쥐어주었지요. 손바닥을 펴보니 은자 한 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청나라 상인들에게서나 돈다는 귀한 것이었지요. 8살 아이가 태어나 처음 만져보는 큰돈이었습니다. 노파는 주위를 살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내일 추국에서 서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짚어달라고. 그리하면 이런 것이 또 생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내세운 유서가 위조라는 것을 적자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무서운 아이가 이튿날 추국에 나온다는 소문에 미리 겁을 집어먹은 까닭이었지요. 덕소는 그 은자를 손에 쥔 채 그날 밤 오래도록 뒤척였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은자는 차갑고 묵직했지요. 아이는 문득 저작거리에 걸렸던 그 상민의 목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비가 하던 말도 떠올랐지요. 나는 이 붓으로 너를 먹여 살린 것이다. 그 말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코로 나를 먹여 살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아이의 속에서 그런 생각이 조그맣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먼저 적자가 나섰습니다. 그는 아비의 유서가 틀림없는 진본이며 서자가 재산이 탐나 없는 약조를 지어내고 있노라 목소리를 높였지요. 바로 그 순간 비린 쇠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유서는 위조가 맞았던 것입니다. 이어 언복이 나서서 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 말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의 손가락 하나에 두 형제의 운명이 걸려 있었지요. 그러나 덕소는 그날 제 코가 맡은 것과는 정반대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던 언복이 입을 열 때 무릎 위에서 가만히 톡톡 2번을 두드린 것입니다. 최윤보는 그 신호를 받아 서자가 거짓으로 없는 약조를 지어냈다는 쪽으로 조서를 꾸며 올렸지요. 언복은 재산도 명분도 모두 잃고 그 향촌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였습니다. 아비의 것이라 믿었던 절반의 재산은 물론이요. 그나마 붙어있던 이름 한 자락마저 빼앗긴 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덕손의 밥상에는 흰쌀밥에 고깃국이 올랐습니다. 노파가 약조한 것이 그대로 지켜진 것이지요. 아이는 그 김이 오르는 고깃국을 앞에 두고
태어나 처음으로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말입니다. 은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제 방 한 구석 흙바닥을 파고 깊이 묻어두었지요.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그때까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 차갑고 묵직한 것이 언젠가 제 손에 다시 필요하리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알았던 까닭입니다. 바로 그때 아이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물음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죄스러움도 두려움도 아니었지요. 그보다 훨씬 서늘하고 또렷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잘라야 배부른가? 8살 덕손의 속에서 처음으로 그 물음이 또렷하게 소리를 낸 것입니다. 지난 겨울 저작거리에서 상민의 목을 보았을 때 아이는 그저 어리둥절한 구경꾼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아이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목을 잘라붙이면 제 밥상에 고깃국이 오르는지를 아이는 스스로 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토록 서늘한 셈을 하면서도 아이의 마음 한구석은 조금도 편치가 않았습니다. 쫓겨나던 언복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던 까닭입니다. 첩의 몸에서 나 아비에게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자식. 이름 한 자락을 겨우 붙들고 살던 자. 그것은 다름 아닌 덕손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지요. 아이는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을 은자 한 양의 벼랑 아래로 떠밀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관아문을 나서던 그 순간 쫓겨나던 언복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덕손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지요. 언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으로 아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원망도 아니요,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눈이었지요. 덕손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덕손은 흰쌀밥으로 배가 불렀는데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짚어 벼랑으로 떠민 그 텅 빈 눈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떠올랐던 까닭입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가 짚은 자리에서 편히 눈을 감지 못하는 밤을 맞은 것입니다. 덕손은 9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의 이름값은 몰라보게 무거워져 있었지요. 이제 관아 안에서는 덕손이 짚었다는 말 한마디로 옥사의 방향이 정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그 판정이 언제나 진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덕손은 이제 냄새를 맡는 아이일 뿐 아니라 그 냄새를 어느 쪽으로 흘려보낼지를 스스로 셈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해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덕손이 무심코 베개를 들추었다가 그 아래에서 곱게 접힌 무명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지요. 아이는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손수건 안쪽 귀퉁이에 실로 수놓인 석자가 있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가 얼굴도 모르는 제 어미의 이름이었습니다. 덕손은 한참을 그 이름 위에 손끝을 얹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제 베개 밑에 넣어두었는지 아이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지요. 밤마다 제 방을 드나드는 사람은 오직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다만 곡성댁이 어찌하여 하필 지금 이 손수건을 말없이 놓아두었는지 그 까닭만은 아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을 발견한 그날부터 아이의 마음속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그 언복의 텅 빈 눈을 본 뒤로 아이의 속은 줄곧 어딘가 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똑같이 인정받지 못한 자를 제 손으로 벼랑에 떠밀고 나서 덕손은 처음으로 제 뿌리를 자꾸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이는 문득 이상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곡성댁이 제게 베풀어 온 것들이 단순히 같은 마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젖먹이 적의 젖동량을 다녀준 것도 9해가 지나도록 한결같이 밥을 덜어 남겨준 것도 게다가 얼굴도 모르는 제 어미의 이름 석자를 손수건에 수놓을 만큼 또렷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아이의 샘빠른 머리가 처음으로 곡성댁을 향해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안방마님이 부리는 어린 여종 하나가 그 무렵 심부름으로 아전집을 자주 오갔지요. 덕손은 그 아이를 부엌 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제 밥상에 오르던 흰쌀밥과 고깃국을 사흘 내리 덜어 몰래 쥐어주었지요. 태어나 처음 배부르게 먹어본 그 밥을 아이는 어미의 진실을 사는 데 쓴 것이었습니다.
여종은 사흘째 되던 날에야 겨우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어머니 되시는 분은요, 산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래요. 그럼 약을 잡수시고 그리 되셨대요. 몸 상하지 마시라고 한 사발 다려드렸는데 그 밤에 숨이 끊어지셨다고요. 아이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 약을 부엌에서 손수 다려 안채로 들여보낸 분이 곡성댁 아주머니냐. 여종이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 약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셨대요.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만 들으시고 안주인 마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리셨다고요. 곳간에서 그 약재를 꺼내다가 아주머니 손에 쥐어 주신 분이 이 댁 안주인 마님이시고요. 덕소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셨다더냐. 그때 이 댁에 근심이 하나 있었대요. 마님이 시집 오시고 여러 해가 되도록 아드님을 못 보셨다고요. 시댁에서는 벌써 첩을 들이자는 말이 오가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하필 행랑에 몸 붙이고 살던 어린 여인이 이방 어른 아이를 뱄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여종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도 사내 아이의 거라고요. 부엌에까지 그 말이 파다했대요.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말해 보아라. 그 일이 있고 나서요, 곡성댁 아주머니가 안주인 마님 방 앞에서 밤새 무릎 꿇고 우셨대요.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날부터 아주머니는요, 그 일에 대해선 입을 딱 다무셨다고 해요. 9해 동안 한 번도요. 덕소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곡성댁은 제 손으로 달인 약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버린 것이고, 그러고도 9해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은 채 살아온 것이었지요. 곡성댁의 손과 안주인의 명령, 그리고 그 위에 덮인 곡성댁의 오랜 침묵. 어미의 죽음 뒤에는 그 세 겹이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종년의 말을 다 듣고도 덕소는 이상하리만치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말인지 아닌지 덕손의 코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곡성댁이 여느 때처럼 덕손을 불러 밥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덕손아, 얼른 먹거라. 다 식겠다. 나는 요즘 아무 걱정이 없다. 그 짧은 말 끝에서 또 그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지요. 지난해 겨울 상민의 목이 저작거리에 걸리던 그 밤에도 아이는 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는 헛것이라 우겼습니다. 짙은 쇠 냄새에 코가 지쳐 잘못 맡은 것이라고 그리 믿어버리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를 아이는 이제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8살 그해 이 넓은 세상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다며 등불처럼 품었던 그 믿음이 코끝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소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곡성댁 아주머니만은 아니야. 아이는 제 코가 맡은 것을 제 입으로 부정했습니다. 세상 모든 거짓을 다 맡아내던 아이가 난생 처음 제 코를 속이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부정한다고 하여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덕소는 곡성댁을 피했습니다. 여인이 저녁 밥그릇을 방문 앞에 놓고 가면 아이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그 밥이 그대로 식은 채 놓여 있었지요. 곡성댁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물려갔고 그날 저녁도 새 밥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면 이튿날 아침 그 밥도 그대로 식어 있었지요. 부엌 앞을 지날 일이 있으면 아이는 일부러 돌아서 갔습니다. 마당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지요. 여인이 이름을 부르면 걸음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 곡성댁이 방문 앞에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문 안에서 덕소는 어미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을 손에 쥐고 있었지요.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석자를 손끝으로 몇 번이고 되짚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내 어미를 죽인 약을 다렸다. 그런데 이 사람 말고는 9해 동안 내게 밥을 준 사람이 없었다. 8살에는 세상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죄 냄새가 나는 자와 나지 않는 자로 말입니다. 9살이 되어 아이는 처음으로
그 둘이 한 사람 안에 함께 들어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열하루째 되던 저녁, 덕소는 방문을 열고 그 밥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곡성댁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아이는 그 여인의 말에 더는 코를 들이켜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9해나 땅에 묻혀있던 일이 하나 뒤늦게 관아의 문턱을 넘어 들추어졌습니다. 9해 전 아전집 행랑에서 어린 여인 하나가 아이를 낳다 숨을 거둔 일을 그 여인의 친정부치가 이제야 고을에 발고한 것이었지요. 본디 남의 집 아래 것의 죽음이라면 바깥 사람이 나설 자리가 없었겠으나 그 여인은 노비가 아니라 빚 때문에 잠시 몸을 의탁했던 양인의 딸이었지요. 다만 친정에서도 딸이 산고 끝에 죽은 줄로만 9해를 알고 지냈지요. 아전집에서 그리 기별하였으니까요.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그 집 내막을 아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딸이 약을 먹고 숨졌다는 소문이 뒤늦게 친정에 흘러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저 산고로만 여겼던 죽음이 처음으로 석연치 않아진 것뿐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반신반의하며 소장 한 장을 올렸고 관아로서도 양인의 딸이 죽은 일인지라 마냥 물리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수령이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초를 맡은 것은 여느 때처럼 이방 최윤보였지요. 덕소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어미였으니까요. 최윤보가 문초할 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 세우는 동안 덕소는 늘 앉던 툇마루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올린 채로 말이지요. 먼저 곡성댁이 불려 나왔습니다. 9해 전 저 행랑의 여인에게 약을 다려 먹인 것이 내가 맞느냐. 소인이 다려 올린 것은 맞사옵니다. 허나 그 약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소인은 지금도 알지 못하옵니다. 곡성댁의 목소리에서 덕소는 옅은 쇠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주 옅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소는 손가락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의 손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지요. 다음으로 안방마님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네는 곱게 차려입고 나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찌 아랫것의 죽음에 손을 대었겠느냐. 약을 짓고 다린 것은 모두 저 곡성댁의 일이었느니라. 그 말끝에서 덕소는 코가 아릴 만큼 진한 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된 것 하나가 되살아났습니다. 8살 그의 봄밤 안채 마루에서 났던 그 첫 번째 쇠 냄새였습니다. 저 행랑의 것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참입니까? 어디 절에라도 맡겨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절에 맡기자는 말이 어찌하여 거짓이었을까? 8살의 머리로는 도무지 풀지 못했던 그 물음의 답을 9살의 아이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 여인은 애초에 아이를 절에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안주인의 자리가 위태롭던 그때 자네 아이를 뵌 그 여인을 약 한 사발로 치웠던 그 손이었지요. 그 손이 이번에는 그 여인의 아들을 같은 방도로 치울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에 보내자는 말은 곁에 앉은 지아비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어낸 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덕손이 이 세상에서 맡은 최초의 쇠 냄새는 제 어미를 죽인 자가 이번에는 저를 죽이려 하며 뱉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는 무릎 위에 손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손가락을 도로 무릎 위에 내려놓았지요. 여기서 안방마님을 짚으면 어찌 되는가. 조서를 쓰는 사람은 최윤보다. 그리고 최윤보에게 안방마님은 제 아내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코가 짚은 것을 아비의 붓끝이 얼마든지 지워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민의 목이 저작거리에 걸리던 그날, 아이는 그것을 똑똑히 배웠으니까요. 짚어봐야 지워질 뿐이었습니다. 덕소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문초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파했습니다. 그날 밤 최윤보가 덕손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그는 여느 때와 다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코가 오늘 무얼 맡았는지 나도 안다. 덕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구나. 안방마님이 흔들리면
이 집이 흔들리고 이 집이 흔들리면 나도 너도 갈 곳이 없어진다. 내일 마당에서 곡성대기 홀로 저지른 일이라 짚어만 다오. 최윤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만 잘 넘겨준다면 나는 너를 사생아로 두지 않으마. 아전 밑에 붙여 그를 가르치고 언젠가 너를 관아의 아전으로 키워주마. 이 고을에서 내 코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게 해주겠다는 말이다. 덕소는 저도 모르게 코를 킁 하고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흠칫했습니다. 그 말끝에서는 조금의 쇠 냄새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비는 참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면 사생아 하나쯤 향리의 명부에 올려 아전으로 키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덕소는 알았지요. 아전이란 대대로 그 집안이 물려받는 자리요. 향리의 명부에 오른 자들만이 들어서는 문이었습니다. 아비에게 자식으로 인지조차 받지 못해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사생아가 그 문에 들어설 길은 이 나라 어디에도 없었지요. 이방의 부탄자루로 열리는 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 제 아무리 이 고을 향리 명부를 손수 쥐고 있다 한들 말입니다. 그러니 아비의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참도 아니었지요. 제 힘을 과신한 사람이 진심으로 뱉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미를 죽이고도 집을 지켰노라. 믿던 안방마님의 무취와 사람을 죽이고도 식소를 먹여 살렸노라. 믿던 아비의 무취가 이 약속 위에도 똑같이 얹혀 있었던 것입니다. 덕소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 어른들의 가장 무서운 거짓은 저들 스스로도 참이라 믿어 냄새조차 나지 않는 거짓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거짓은 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코가 잡지 못하면 머리로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소는 고개를 들어 아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흔들리는 그 얼굴은 참으로 다정해 보였지요. 9해를 사는 동안 아비에게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그 다정한 얼굴을 아이는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예. 아이는 그렇게만 답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 덕소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 눈을 뜬 채 머릿속에 지도를 한 칸 한 칸 다시 그렸을 뿐이지요. 이튿날 다시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곡성대기 오랏줄에 묶여 무릎 꿇려 있었고 안방마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손가락만 두드리면 곡성대기의 목은 저작거리에 걸릴 것이었지요. 그때 무릎 꿇린 곡성대기 고개를 들어 덕손을 보았습니다. 덕손아, 내가 내 어미를 죽인 게 아니다. 그 말끝에서 덕손은 또 옅은 쇠 냄새를 맡았습니다. 곡성댁은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내 베개 밑에 그 손수건을 넣은 게 나다. 덕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지난 봄부터 저작거리에 말이 돌더구나. 내 어미의 먼 친척 되는 이가 그 죽음을 관하에 고하려 한다고. 언젠가는 이 일이 들추어질 것이요. 그리 되면 나는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러니 내 입으로 내게 말해야 할 것을 더는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야.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내 어미의 이름을 나는 9해 동안 하루도 잊지 않았다. 그 이름을 수놓아 내 베개 밑에 넣어둔 것은 내가 그것을 보고 나에게 물어오거든 다 말하려 함이었어. 무엇이 든 줄도 모르고 다렸으나 다린 것은 이 손이라고. 그리 말하고 내 앞에 목을 내놓으려 했다. 헌데 너는 끝내 묻지 않더구나. 여인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덕소나, 내 앞에서는 목을 내놓겠다 하고서 정작 이 마당에서는 아니라 하였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 내 말에서 쇠 냄새가 나는 것이야.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짚거라. 오늘 내가 나를 짚어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덕소는 그 여인의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 으름이 묻은 뺨, 트고 갈라진 손. 8살 그 해 온 세상이 쇠 냄새로 가득했을 때 오직 하나 맑았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옅은 쇠 냄새가 배어버린 사람. 세상 모든 거짓에서 쇠 냄새를 맡던 아이. 그 코를 어른들에게 빌려주고 밥을 얻고 옷을 얻던 아이. 이제 그 코를 한 번만 더 빌려주면 이름까지 얻을 뻔했던 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오늘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겠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윤보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 코가 막힌 듯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저는 오늘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안방마님을 향해서도 곡성댁을 향해서도 세상 모든 거짓을 맡아내던 그 코를 아이는 제 손으로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조서에 아이의 신호를 담지 못한 최윤보는 그날 곡성댁을 단독범으로 몰아올리지 못했습니다. 안방마님을 짚어 올리지도 못했지요. 진범도 하수인도 없이 9해 전 그 죽음은 다시 산고로 인한 죽음으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친정이 손에 쥔 것이라고는 어디서 주워들은 소문 한 자락뿐이었지요. 문초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자 그들도 더는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물증 하나 없이 시퍼런 이방을 걸고 넘어졌다가는 도리어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9해 만에 꺼내 든 소장은 그렇게 다시 조용히 접혔습니다. 최윤보는 그날 이후로 덕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쓸모를 다한 물건을 창고 구석에 도로 처박듯이 말입니다. 덕손은 다시 행랑 구석방으로 돌아갔고 밥상에서는 흰쌀밥이 사라졌으며 아전이 되는 일도 물론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지요. 닷새 뒤 밤이었습니다. 덕소는 제 방 흙바닥을 파고 그동안 묻어두었던 은자를 꺼냈습니다. 언복을 벼랑으로 떠민 대가로 받았던 손도 대지 않은 그 은자였지요. 아이는 그것을 품에 넣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스물이 밖 향촌에서 쫓겨난 언복이 남의 집 곁방에 붙어 산다는 소문을 아이는 이미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린 9살짜리를 보고 언복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사내의 눈에 시뻘건 것이 확 올라왔지요. 네, 이놈. 언복이 아이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덕소는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이 졸린 채로 또렷하게 말했지요. 그날 냄새는 나리의 형님 되시는 분한테서 났습니다. 언복의 손이 우뚝 멎었습니다. 유서는 위조였습니다. 아버님이 절반을 주마하셨다는 나리의 말은 참이었습니다. 제 코는 그것을 똑똑히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은자 한 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덕소는 품에서 그 은자를 꺼내 언복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그 은자입니다. 나리의 형님 되시는 분이 떡장수 노파를 시켜 제게 쥐어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쓰지 않고 묻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쓸 때가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복은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발치에 놓인 은자를 내려다보았지요. 사내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삶을 통째로 앗아간 값이 저 조그만 쇳덩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제와 그것을 안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느냐. 조서는 이미 관하에 있고 그 조서를 쓴 자는 이방이다. 아전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 아전이 다시 조서를 쓸 뿐이야. 그러니 아전에게 호소하지 마십시오. 덕손이 말했습니다. 가명에 올리십시오. 언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관아 뒷마당에서 아전들이 술이 오르면 저희끼리 하는 소리를 한 해 내내 들었습니다. 그 자들이 수령을 무서워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임기가 차면 떠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가명에서 사람이 내려온다는 말만 나오면 하나같이 술이 확 깨는 얼굴이 되더군요. 보울 밖에서 온 사람에게는 이방의 붓이 닿지 않는 까닭입니다. 소지 한 장으로 가명이 움직이겠느냐. 억울하다는 소리는 조선 팔도에 넘쳐난다. 날이 한 사람의 억울함이면 움직이지 않겠지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언복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지요. 선을 긋고 점을 찍고 그 점과 점을 다시 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지난 한 해 동안 관아 뒷마당에 앉아 머릿속에 그려온 지도였습니다. 지난 겨울 강상죄로 목이 잘린 상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었습니다. 냄새는 밀고한 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그 밀고자는
지금 죽은 상민의 논밭을 붙이고 있습니다. 언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서가 올라가기 전날 밤 밀고자와 손을 잡은 양반이 사랑채로 드는 것을 제가 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랫사람의 손에 보퉁이가 들려 있었지요. 나올 때에는 그 보퉁이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전이 간밤에 손이 드셨느냐 묻자 이방 어른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그 말에서 쇠 냄새가 났습니다. 너는 어찌 그런 것까지. 저는 그 집에 살았고 그 마당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덕소는 클바닥에 점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재작년 관곡이 충난 일도 있었습니다. 창고지기 하나가 곤장을 맞고 죄를 다 뒤집었었지요. 허나 창고지기 혼자서 관곡을 그만큼 빼돌릴 수는 없습니다. 장부를 흐려준 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관아 창고에 있습니다. 허나 저는 그것을 볼 줄 모릅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언복이 아이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창고지기가 곤장 아래서 무슨 달을 불었는지를 압니다. 그 마당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그 달의 장부를 펴고 들어온 곡식과 나간 곡식을 맞추어 보십시오. 맞지 않는 자리가 나올 것입니다. 읽는 것은 나리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 나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언복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필요로 하는 까닭을 말입니다. 아이에게는 지도가 있었으나 붓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는 발치에 놓이는 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은자를 먹여 옥사의 방향을 사려 했다는 것. 그 노파는 아직 아전집 부엌을 드나듭니다. 가명에서 사람이 내려와 그 노파를 한 번만 문초하면 노파는 반드시 붑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것도 제 코가 압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날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마십시오. 억울함은 힘이 없습니다. 대신 이방 최윤보가 조서를 어떻게 구부려 왔는지를 조목조목 적어 올리십시오. 사람의 목이 잘린 옥사, 나라의 곡식이 충난 옥사,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은자를 먹인 옥사. 이 셋을 한 장에 적어 올리십시오. 그러면 가명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날이 한 사람의 억울함이 아니라 이 고을의 붓이 통째로 썩었다는 말이 되니까요. 언복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아이는 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하는 말은 제가 20이 넘도록 배우지 못한 말이었지요. 한참 만에 사내가 붓과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추고 아이를 보았지요. 허나 이 마지막 대목을 적으면 은자를 받고 거짓을 짚은 것은 너다. 소지에 내 이름이 함께 오른다. 적으십시오. 내가 다칠 것이다. 제가 받았고 제가 짚었습니다. 덕손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빼고 적으면 그 소지에서 또 쇠 냄새가 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종이로 사람을 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언복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의 붓을 들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아이는 잠시 돌아서서 언복을 보았습니다. 한 해 전 관아 문을 나서던 언복이 아이를 돌아보던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이번에는 아이가 그 사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벼랑으로 떠민 사람을 도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언복은 그 겨울에 가명으로 갔습니다. 소지 한 장에 아이가 흙바닥에 그려준 지도가 고스란히 옮겨졌지요. 그 끝자락에는 9살 사생아가 은자 한 양을 받고 거짓을 짚었다는 대목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명이 움직이는 데에는 다시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소지가 접수되고 감사께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가려 내려보내기까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 가도록 아무 기별이 없었지요. 다만 하필 그 오간이 지난 겨울 가명을 거쳐 형조로 올라갔던 것이라 감사께서도 제 손을 스쳐 간종이가 거짓이었다는 말에 낯빛이 변하셨다고 합니다. 그해 여름 광주부의 가명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방의 붓이 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창고의 장부가 열렸고 목이 잘린 상민의 오간이 다시 펼쳐졌으며
떡장수 노파가 불려 나와 사흘 만에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코가 옳았지요. 최윤보는 삭탈되었습니다. 오간을 함부로 구부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 관곡의 장부를 흐린 죄가 얹혔지요. 곤장을 맞고 먼 고을로 정배되어 가던 날, 최윤보는 관아 문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담장 아래 그 아이가 서 있었지요. 9살 사생아가 아무 말 없이 아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윤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의 코를 부려먹는 동안 아이는 제 머릿속에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덕손도 가명에서 내려온 관원 앞에 불려 나갔습니다. 은자를 받고 거짓을 짚은 일을 아이는 하나도 감추지 않고 아뢰었지요. 관원은 붓을 놓고 한참을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살 아이요. 그것도 사삿집 종의 몸에서 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게 무슨 뜻이 있어 죄를 물으랴. 불인 자가 죄인이지 부려진 물건에 죄를 묻는 법은 없느니라. 그 말 끝에서는 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관원은 참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날 아무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을 물러나오며 덕소는 처음으로 조금 웃었지요. 서늘한 웃음이었습니다. 죄를 물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이는 9해를 살며 그토록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 했는데 세상은 벌조차 주지 않는 것으로 끝끝내 아이를 물건 자리에 눌러 앉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미의 친정에서는 끝내 덕손을 찾지 않았습니다. 딸의 죽음은 씻고자 하였으나 그 딸이 남긴 아이까지 거두려 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양인의 딸이 남의 집 이방의 씨를 뱉다는 것은 그 집안으로서는 딸의 죽음만큼이나 덮고 싶은 일이었으니까요. 덕손은 어미의 원수를 갚아준 이들에게조차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이방의 집은 흩어졌습니다. 안방마님은 아무 죄로도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미를 죽인 소는 끝내 벌을 받지 않았지요. 다만 그네가 안주인 노릇을 하던 그 집이 통째로 무너져 여인은 세간을 이고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안주인의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을 죽였던 여인이 끝내 그 자리를 잃고 만 것이었지요. 여인이 짐을 실은 소달구지에 오르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손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아이를 보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치려 했지요. 9해 동안 그리해 온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여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8살 그해 봄밤이었습니다. 마루에서 저를 절에 보내자 하셨지요. 안방마님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말에서 쇠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이는 여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마당에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님께서 아셨으면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인의 입가가 아주 조금 비틀렸습니다. 내 어미는 제 분수를 몰랐다. 나는 이 집을 지킨 것이야. 덕소는 코를 킁 하고 들이켰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무취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사람 하나를 약으로 치워놓고도 제가 집을 지켰노라 참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겨울 등잔불 아래에서 아비가 하던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덕소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이 무너진 것은 누가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뉘우칠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소달구지가 삐걱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여인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덕손도 그 뒷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언복은 제 몫의 재산 절반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그 재산을 되찾은 날 죽은 상민의 처자에게 노녀남은 맞이기를 떼어주었지요. 제 이름을 되찾은 자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은 자에게 갚은 것이었습니다. 그 해가 저물 무렵
덕소는 아전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던 날 새벽 부엌 앞에 곡성댁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에게 주먹밥 한 덩이를 싸서 내밀었지요. 덕소나, 나는 그날 그 약에 무엇이 들었는지 지금도 모른다. 덕소는 코를 킁 하고 들이켰습니다. 그 여인의 말에 코를 들이켠 것은 열흘을 밥을 마다하던 그해 봄 이후로 처음이었지요. 옅은 쇠 냄새가 났습니다. 여전히 났습니다. 그 냄새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여인에게서 가시지 않을 것이었지요.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고 다렸다 하나 다린 것은 그 손이었고 뒤늦게 알고도 9해를 입 다물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아이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맡고도 손을 내밀어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압니다. 덕손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쇠 냄새 나지 않는 사람은 없더군요. 저도 납니다. 은자 한 양의 사람을 벼랑으로 떠민 놈이니까요. 곡성댁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아주머니의 냄새는였습니다. 저는 그 옅은 것을 알고도 곁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한 것입니다. 아이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품에는 어미의 이름 석자가 수놓인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8살 그해 아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잘라야 배부른가? 9살이 저물어 갈 무렵 아이는 그 물음에 답했습니다. 아무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덕소는 제 코로 누구를 짚어 죽이지 않았지요. 마지막 순간에 그 코를 스스로 닫아버렸으니까요. 대신 아이는 제가 벼랑으로 떠밀었던 사람을 도로 끌어올려 그 손에 붓을 쥐어 주었습니다. 제 죄가 적힌 대목까지 한 줄도 빼지 않고 말입니다. 아이의 코는 참과 거짓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붓끝은 그 위에 있었지요. 그래서 아이는 코를 버리고 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광주부 아전집 행랑에 붙어 살던 사생아 덕손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훗날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말이 남아있지요. 어느 고을에 옥사가 걸려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판이면 어디선가 젊은 사내 하나가 나타나 조용히 소지 한 장을 가명에 올려놓고 사라진다고. 그 사내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저도 모르게 코를 킁 하고 들이켜는 버릇이 있더라고 말입니다.